결혼 8년 차, 평범하다고 믿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아내는 퇴근이 잦아지고 늦어졌다. 예전 같으면 나 오늘 친구랑 카페 가라며 메시지를 남겼을 그녀가 이제는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짧은 문자를 보냈다. 미안. 일이 좀 있어서 늦어.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쁜 시기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라도 있는가 싶었지만 외출 전 화장을 다시 하는 모습이 눈에 걸렸다.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그녀. 문 앞에서 구두를 꿰차는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아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나를 볼 때는 무덤덤했지만 휴대폰을 볼 때는 미소가 번졌다. 단순한 오해일까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며칠 뒤 아파트 경비원의 한마디가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사모님 요새 자주 택시 타고 다니시던데 어디 다니세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다. 아, 회사 일로 바쁘나 봐요. 하지만 머릿속은 하얘졌다. 아내는 차가 있었다. 왜 굳이 택시를 탈까? 언제부터였을까? 어느 날 저녁, 먼저 퇴근해 집에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내를 기다렸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깜빡 놓고 간 모양이었다. 화면이 켜지며 알림창에 낯선 이니셜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늘도 고마웠어. 너 없으면 못 버텨.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집어들려다 멈췄다. 아니, 이건 오해일 거야.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30분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각이었다. 늦었네. 응. 회의가 길어져서 뭐 먹었어? 회사에서 간단히. 대화는 건조했다. 예전처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밌는 일은 없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내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뒤척이는 새벽, 옆방에서 아이들이 자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5살 딸아이의 고른 숨소리, 8살 아들의 작은 코 고는 소리.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스스로 다독여 보았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옆에 누워 자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8년 전 결혼식장에서 웃던 그 얼굴, 첫째를 낳고 행복해하던 그 얼굴, 둘째를 임신했을 때 내 손을 꼭 잡던 그 손.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다음 날, 나는 아내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차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집에 들어온 그녀에게 물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응? 아, 회사 선배. 무슨 일로? 업무 관련해서. 거짓말이었다. 업무 관련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을 리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확신했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한 오해일까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알림창에 낯선 이니셜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휴대폰을 집어들려다 멈췄다. 며칠 뒤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나에게 후배의 전화가 걸려왔다. 후배 김민준, 입사 3년 차로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팀 내에서 인기가 많았다. 나는 그를 잘 챙겨줬고 그도 나를 따랐다. 전화를 받는 순간 목소리가 이상했다. 떨리고 있었다. 숨소리도 가빠져 있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무슨 일이야? 사실은
긴 침묵이 흘렀다. 사실은 사모님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사모님과 제가 불륜 관계였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장난일 거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울먹이며 반복했다. 술자리에서 시작됐는데 몇 번 이어지다 보니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에 쥔 볼펜이 부러져 나갔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온 신경이 귀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 어디 있어?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어디 있냐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즉시 그를 불러냈다. 인적 드문 카페에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 입으로 다시 말해! 그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팀 회식 자리에서 사모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고 내 아내가 왜 우리 팀 회식에 있었는데? 그날 사모님이 과장님께 도시락을 전해주러 오셨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해서 기억났다. 그날 나는 급한 미팅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아내는 팀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날 이후로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는데 점점 자주 연락하게 됐고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러다 작년 12월에 처음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디서? 모텔에서입니다.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정확히는 10번 정도 됩니다. 10번. 나는 주먹을 쥐었다. 테이블을 쳤다. 커피잔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모님도 외로워하셨어요. 과장님이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 많다고. 닥쳐! 외로움. 그 단어는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회사에서의 성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주말 골프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게 잘못이었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게 잘못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서입니다. 죄책감에 잠도 못 자고 사모님도 최근에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아내가 끝내자고 했다고. 네, 최근에 들어서 사모님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카페를 나와 차에 탔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아내 얼굴을 어떻게 마주하지? 1시간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응, 너가 후배랑 그런 짓을 했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뭐 무슨 소리야? 걔 김민준, 우리 팀 후배. 너 걔랑 잤지? 그게 대답 안 해도 돼. 걔가 다 말했어. 아내는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8년 결혼 생활, 2 아이, 함께 꿈꿨던 미래,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며칠이 지났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아내의 자백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내는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너무 많아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의심은 더 깊어졌다.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아내의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간다던 어느 날, 나는 재택근무를 핑계로 집에 있었다. 아내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나갔다. 나는 30분 뒤 택시를 타고 그녀를 뒤따랐다. 아내의 차는 회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아직도. 차는 강남의 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모텔들이 늘어선 거리였다. 아내는 차를 주차하고 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김민준이었다. 그녀는 그와 마주하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민준도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숨이 막혔다. 손이 덜덜 떨렸고 주먹이 쥐어졌다. 들어가서 문을 박살내버릴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아빠가 이러면 안 돼. 아이들이 있잖아. 나는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샀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날은 한 갑을 다 태웠다. 1시간 반 후,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다. 아내는 화장을 고쳐 하고 있었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택시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모든 것을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결과를 가져왔다. USB 안에는 아내와 민준이 모텔에 들어가는 CCTV 화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거리를 몇 바퀴나 돌며 무너져가는 가정을 붙잡아야 하나, 버려야 하나 갈등했다. 한강 다리 위에 차를 세우고 강물을 바라봤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또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안 돼.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차에서 소리 내어 울었다.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 증거를 들이댔을 때 아내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 다 사실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면 다 해결돼.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후배야. 내가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같이 마신 후배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 앞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엄마, 왜 아빠랑 싸워? 8살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다. 아빠가 화난 거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가 아들을 안아주려 하자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애들한테 손대지 마. 뭐? 넌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당신 지금 미쳤어?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미친 건 너지. 바람 피운 게 너잖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친정 부모님이 찾아왔다. 장모님은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다. 다위야, 우리 딸이 잘못했다. 용서해줘. 애들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장인 어른도 고개를 숙였다. 내 딸을 잘못 키웠어. 내 책임이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용서? 무슨 용서? 저런 년하고 어떻게 살아? 당장 이혼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가정 꾸렸는데. 양가의 언성이 높아지고 거실은 전쟁터가 되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 후배 민주는
직장을 관뒀다. 인사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라졌다. 연락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우리 가정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회사 사람들도 곧 소문을 들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동정의 눈빛 혹은 조롱 섞인 미소. 과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강남의 한 로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아내의 외도, 증거, 그리고 아이들. 변호사는 차분히 들으며 노트에 메모했다.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양육권은요. 양육권은 조금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법적으로 아내의 과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은 어머니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왜요? 잘못한 건 아내인데요.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왜 내가 아이들을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아버님이 양육 의지가 확실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법원에서는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아내의 외도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 준비 과정은 고통이었다. 매번 증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은 찢어졌다. 아내와 민준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CCTV 화면, 애정 어린 문자 메시지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재산분할 문제도 복잡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아내가 바람 피웠는데도요? 네.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입니다. 경우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돈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 피우고도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게 억울했다. 현재 아파트 가치가 8억 원 정도이고 예금이 1억 원 정도 되시네요. 그럼 아내가 약 4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4억 5천.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었다. 아이들 양육비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월 소득의 20% 정도로 책정됩니다. 양육권도 없는데 양육비는 내야 한다고요?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게 불합리했다. 하지만 법은 그랬다. 직장에도 소문이 완전히 퍼졌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부인이 바람 폈대. 진짜? 누구랑? 우리 회사 후배랑. 그래서 그 후배 그만뒀잖아. 헐 대박. 동정과 조롱이 섞인 시선이 날 따라다녔다. 회의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상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 과장 듣고 있어? 네. 아, 죄송합니다.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휴가라도 좀 쓰는 게 어때?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퇴근 후 술로 하루를 버텼다. 소주 1병, 2병, 3병.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없었다. 별거 중이었다. 아이들은 친정에 가 있었다. 빈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쓰러졌다. 새벽 3시에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에 실려갔다. 공황장애 증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진단명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다. 약을 먹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내와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두 사람이 웃으며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뛰어내릴 용기도 없었다. 그냥 난간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한 갑을 다 피우고 내려왔다.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 아빠! 딸아이가 달려와 안겼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응, 곧 그렇게 될 거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아빠, 힘들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아빠 눈 빨개졌어. 8살짜리 아이가 나를 위로했다. 아빠 힘내. 나랑 동생이 있잖아.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괜찮아, 아빠. 울어도 돼. 아들이 내 등을 토닥여 줬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우울은 목덜미를 움켜쥐었지만 아이들의 존재가 나를 붙잡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다. 8년 만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거리였다. 판사가 물었다. 원고 측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다. 피고의 배우자 외상간 행위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법정에 제시됐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피고 측 할 말씀 있으십니까? 아내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고도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야근과 주말 골프로 피고는 외로움을 느꼈고 잠깐만요. 내가 벌떡 일어났다. 제가 일한 건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 교육비를 대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게 잘못입니까? 판사가 진정시켰다. 원고 앉으십시오.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3번에 걸쳐 진행됐다. 양육권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주로 돌봤습니다. 원고는 직장 업무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외도로 인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아이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너희들은 누구랑 살고 싶니? 8살 아들이 대답했다. 저는 엄마랑 아빠 둘 다요. 그럼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요.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아빠를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이 났다. 5살 딸은 명확히 말하지 못했지만 아빠 좋아라고 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4억 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아내가 뒤에서 불렀다. 잠깐만, 뭐, 아이들 잘 부탁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아이들이 원하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 이제 우리 셋이 사는 거야? 응, 그래.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가끔 만날 수 있어.
딸아이가 울먹였다. 엄마, 보고 싶어. 괜찮아. 엄마한테 전화하면 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결국 나는 아이들을 지켜냈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다. 8년 결혼 생활,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믿었던 사랑, 모든 게 사라졌다. 몇 달이 지났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다. 아빠, 이거 맛있어. 정말? 다행이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던 내가 이제는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된장찌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회사에 갔다. 퇴근 후에는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정말?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아빠, 나, 동생. 그림 속에는 세 사람만 그려져 있었다. 엄마는 없었다. 예쁘다. 아빠가 액자에 넣어줄게.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줬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생각해볼까? 8살짜리 초등학교 문제도 쉽지 않았다. 밤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재웠다. 아빠, 오늘도 책 읽어줘. 그래, 뭐 읽을까? 백설공주. 5살 딸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 읽어주다 보면 딸은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아들은 조금 더 버티다가 잠들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외로웠다. 밤마다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이 났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다. 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알았어. 물어볼게. 아이들에게 물었다. 엄마가 너희 보고 싶대. 만날래? 아들이 먼저 대답했다. 응, 보고 싶어. 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토요일에 엄마 만나러 가자. 토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갔다. 놀이공원이었다. 아내는 이미 와 있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가 안겼다. 아내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몇 시간 후 아이들과 아내는 헤어졌다. 다음에 또 올게. 얘들아,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엄마.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물었다. 아빠, 엄마랑 다시 안 살아? 아니, 아빠랑 엄마는 이제 따로 사는 거야. 왜?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미안해. 아빠 잘못 아니야. 괜찮아.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른스러워져야 하다니. 1년이 지났다. 이제는 많이 적응했다. 아이들도, 나도, 회사에서도 예전의 자리를 되찾았다. 성과도 좋아졌고 승진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재혼을 권유했다. 아이들 엄마 필요하잖아.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괜찮습니다. 아직은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지탱했다. 아빠? 같이 놀아줘. 그래. 뭐 하고 놀까? 축구. 아들과 공을 차며 뛰어놀았다. 땀을 흘리며 웃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아이들만 있으면 돼. 밤마다 별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일상이 나를 지탱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해 가고 있었다. 2년이 지났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다. 여전히 아프긴 했지만
예전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아내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만나게 해줬다. 아이들도 엄마를 보고 싶어 했고, 나도 그걸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 아이들 만나게 해줘서. 아이들이 원하니까. 오빠 많이 힘들었지?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 이미 지난 일이야.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너도 힘들었겠지. 고마워. 그날 이후 아내와의 관계는 조금 더 편해졌다.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를 존중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팀장으로 승진한 후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 일에 몰두하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다. 팀장님,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실제로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다. 체중도 다시 돌아왔고, 잠도 잘 잤다. 약도 줄였다. 정신과 상담도 계속 받았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치유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네, 그럴게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됐고,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 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정말? 대단한데, 치킨 먹으러 갈까? 와, 좋아. 아이들과 치킨을 먹으며 웃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다. 어느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갔다. 북한산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다. 아빠, 여기 진짜 높다. 그치, 우리 여기까지 왔어. 우와, 아빠 대단해. 아들의 칭찬에 웃음이 났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나는 이겨냈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냈어. 가슴이 벅차올랐다. 5년이 흘렀다. 아들은 중학생이 됐고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다. 나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성적도 좋았다. 무엇보다 밝게 웃었다. 아빠, 나 이번에 반장 됐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한데. 다 아빠 덕분이야.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다. 아내는 재혼했다. 조용히 소식을 전해 들었다. 축하해. 고마워. 오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행복해. 걱정 마. 진심이었다. 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다. 아이들도 그녀를 좋아했다. 아빠, 이모 좋은 사람이네. 그래, 다행이다. 이모랑 결혼할 거야?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나는 좋아. 이모 예쁘고 착해.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다시 상처받기 싫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빠, 우리 행복하지? 아들이 물었다. 응, 행복해. 나도 행복해. 아빠가 있어서.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따뜻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았다. 나는 과거를 교훈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상처받아도 치유될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별을 바라봤다. 아빠, 저 별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다. 우리는 오랫동안 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따뜻한 집, 웃음이 가득한 집, 사랑이 있는 집으로.